인사드리겠습니다. 특종의대학의 이명진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잠깐 소개를 할게요. 지금 현재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에서 공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나이가 다 돼가지고 이번 학기가 마지막 학기입니다. 그래서 내년 2월이면 이제 정년을 하다가 퇴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3월달까지 동학학회라고 동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학회죠. 한 250명 학자들이 모여서, 근데 거기에는 뭐 역사만 하는 건 아니고 뭐 문학, 또 예술, 역사, 정치, 저처럼 이제 정치학을 한다거나 아니면 또 경제학, 하여간 동학을 그런 주제로 삼아서 연구하는 학자들이 한 250명 모여서 학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3월달까지 학회장을 하다가 이제 저 정년 앞두어가지고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은 저 개인적으로는 천도교, 동학이 나중에 이제 천도교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종교가 됐습니다. 그러나 뭐 미세하죠. 뭐 미세한 종단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뭐 일제 시대 또 이제 앞으로 나올 이야기이겠습니다. 제가 하는 건 아니겠지만 동학혁명의 주역이었죠. 그때는 뭐 대단했었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종단이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뭐 미세하지만 하여간 천도교라는 종단에서 운영하는 종합대학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제가 이제 원장을 한번 했다가 여기서 이제 다시 취임을 했는데 부원장으로 가는 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천도교 종합대학원의 부원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하여간 이렇게 경기도에서, 사실 저도 경기도 사람이거든요. 저도 고향이 여기 경기도 광주예요. 그래서 아주 뭐 경기도와 인연인 이종훈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 얘기 많이 듣고 자라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이제 의외로 제가 동학을 연구하면서 경기도의 동학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어요. 거의보다 아주 미약해요. 뭐 수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좀 있어요. 또 여주 이런 데는 좀 있지만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거의, 특히 동학혁명이 얼마큼 참여했는지에 대한 연구도 아주 부실합니다. 파주라든가 이런 데서도 틀림없이 동학혁명이 참여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도 북부 지역도 그렇고 이쪽 서쪽 지역도 그렇고 연구가 굉장히 부진해요.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안산에서 처음으로다가 동학강좌가 열린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기쁘고, 또 이렇게 추진해 주신 우리 경기 동학민의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첫 번째 강사로서 저를 초대해 주셔서 정말 고맙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들 기대하는 프로 여러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저에 대한 소개는 이 정도 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제가 주제 삼은 것은 저한테 주제를 주신 것은 19세기 사회 상황과 이제 수훈 체제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동학이 창도되는 과정을 좀 얘기해달라. 그리고 또 한편 짧게나마 동학 사상이 뭔지 그 핵심을 좀 언급해달라고 제가 이제 의뢰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준비한 겁니다. 자, 뭐 아시다시피 이제 19세기는 정조대왕이 죽음과 함께 시작됐죠. 1800년 6월달에 정조가 죽지 않습니까? 정조는 뭐 우리 이 경기 남부권 대도시들하고 무관치 않은 인물이기 때문에, 특히 뭐 안산이라든가 뭐 수원, 뭐 용인, 화성 다 정조가 만든 도시거든요. 과천, 시흥 뭐 다. 그래서 이제 정조와 무관치 않은 도시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물론 정치학을 전공하고 특히 이제 정치 사상이 제 전공입니다. 그래서 동학 정치 사상으로다 제가 이제 박사도 받고 그랬었는데, 정치 사상을 공부하다 보니까 역사를 모르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역사에 대한 관심을 갖고 동학과 이제 관련된 그 시대의 얘기를 쭉 하다 보니까 이제 우연찮게 수원에서 김준혁, 지금 이제 국회의원이 됐습니다만, 김준혁 박사하고 이제 친하게 지내게 됐어요. 뭐 물론 제가 조금 형입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그 친구한테 제가 정조에 대한 공부를 배웠어요. 아주 뭐 물론 저는 이제 그 친구한테 동학에 대한 서로 이제 이렇게 윈윈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정조에 대한 깊은 교육을 받고, 야, 정조대왕이 만약에 계속 사셨다면은, 하다못해 조금만 한 10년만 더 사셨다 하더라도 동학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왜? 정조대왕이 꿈꿨던 시대가 대동세상이잖아요. 모두가 함께 진짜 귀천 소용없이 다 평등한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것이 정조의 꿈이란 말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정조가 1800년 6월달에 갑자기 사망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그 사망이 독살이다 뭐 이런 얘기 계속 있잖아요. 특히 이제 독살설을 주장한 사람은 이제 다산 정약용이잖아요. 여러분 뭐 너무나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간 1800년에 정조대왕이 죽으면서
그럼 좋다 이거야. 정조대왕이 죽은 다음에 그러면 그 정조대왕의 그 개혁 정치를 그 다음 세력들이 이었냐 이거야. 하나도 아니었잖아요. 뭐 심한지를 비롯한 노론 세력이라든가 정순왕후 이 세력들이 뭐 지금도 말로다간 그래요. 뭐 심한지가 정조랑 친했다. 근데 친했으면 계승을 해야지. 하나도 계승 안 했어요. 수원 화성부터 무너뜨리고 장영룡이라는 이 자주국방을 위해서 만들어놨던 그 부대 16,000명이었어요 그 당시. 정조는 10만 명까지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그 10만 명이 만약에 있었다면 우리 국방 뭐 정말 천하무적이었을 것 같아요. 일본한테 나라 뺏기는 건 고사하고 뭐 아마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동아시아 최강의 그 나라가 됐을 뻔했는데 그런 게 하나도 실천 안 됐잖아요. 그리고 옛날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노론들 위주의 세상으로. 그러니까 이른바 매간매직이 일삼고 그리고 뭐 탐관으로 들끓는 그런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기 때문에 정조대왕이 만약에 개혁 정치가 계속 됐다면은 동학은 안 나왔을 텐데 정조가 갑자기 죽고 정조가 그 추진했던 개혁 정치가 하나도 실천 안 됐기 때문에 동학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상징적인 게 바로 이거 같아요. 저는 여러분 애절량이라는 시 들어보셨죠? 다산이 그 강진으로다가 유배 가서 다산이 그 정조의 최고 측근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노론이 집권하자마자 어떻게든 정조가 키워놨던 그 아이들, 정조의 그 측근들을 다 죽이잖아요. 죽이거나 이제 뭐 그 유배를 보내는데 다산이 그 중에 핵심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산도 죽이려고 굉장히 애를 썼는데 다산이 명분 잡을 게 없었어요. 뭐 청렴 결백한 목민관이었지 또 더군다나 천주학하고도 상관없었단 말이에요. 오히려 천주학을 다산은 어디 관찰사 같은 데 가면 탄압을 했지 천주학을 믿거나 이런 게 아니었어요. 물론 형들은 열심히 믿었지만 정조는 다산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산을 죽일 명분이 없었다고. 특히 또 다산을 죽이면 안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당시 그 황해도 지방으로다가 암행어사를 갔던 노론의 관리 한 명이 돌아와서 보고서를 쓸 때 황해도 곡산 지방에서 다산을 만약에 지금 물고를 시킨다면, 그러니까 고문해서 죽인다면은 곡산 사람들이 가만 안 있을 것이다. 다산처럼 그런 그 청백리를 죽인다는 게 말이 되냐 하고 막 이제 웅성웅성 했다는 보고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차마. 왜냐면 다산이 곡산 부사를 했었거든. 그 이전에. 그러니까 곡산 부사 시절에 너무나 훌륭한 부사 역할을 했어가지고 곡산 사람들이 다산 떠난 다음에 성덕비를 세워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 정조 죽자마자 체포돼서 고문당하고 그러니까 곡산 사람들이 웅성웅성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보고가 들어가니까 차마 다산을 못 죽이고 대신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가장 먼 곳으로 유배를 보내자 해서 처음에 포항으로 갔다가 포항에서 다시 끄집어 황사영이라는 그 조카 사위가 그 백서 쓰는 바람에 끌려왔다가 다시 전라남도 그 강진으로다 유배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강진에 유배 갔을 때 쓴 시예요. 이게 이 애절량이 이게 애절량이 슬퍼한다는 거 아니에요. 슬프를 했자 잘랐다. 자른 걸 슬퍼한다. 양이 뭐겠어요? 남자 고추란 말이에요. 남자 고추 자른 걸 슬퍼한다는 거예요. 뭐 시간 관계상 다 읽어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게 이런 거예요. 사연인즉 다산이 이렇게 관가를 지나가는데 관가 앞에 웬 그 젊은 여인이 피가 뚝뚝 떨어지는 이런 그 헝겊에 싼 걸 들고 관가 앞에서 엉엉 울고 있더라는 거야. 근데 그 앞에는 범같이 생긴 호랑이가 그냥 딱 이렇게 못 들어가게 창 들고 서 있고. 그래서 왜 저 여자가 왜 저렇게 슬피 울고 저건 뭐냐, 저 피 떨어지는 거 저건 뭐냐라고 했더니 그 마을 사람들이 얘기해 준 얘기가 그 집에 그 남편이 그 군역을 갔다가 왔다는 거예요. 군역을 갔다 왔는데 또 가라고. 군포에 이 군역에 등재돼 있으니까 또 가라고 명령사가 왔고 시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는데 그 군역에 등재돼 있다고 군포를 내든가 아니면 또 가라. 라고 하고 또 이제 갓난아기는 이제 태어나갖고 베네 쪼고리에 그 물도 안 말랐는데 베네 쪼고리가 뭔지 아시죠? 우리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입는 옷. 그 베네 쪼고리에 물도 안 말랐는데 걔까지도 군포에 올라갔다고 그래갖고선 군역을 하든가 아니면 세금을 내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세금 없으니까 우리 없다 이랬더니 그럼 너네 집에 소 있지 않냐면서 외양간에 있는 소를 끌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 자기 집에 있는 유일한 재산이 소를 끌고 가니까. 그러니까 낫을 들고 가서 자기 방에 뛰어들어와서 내가 이것 때문에 이 곤혹을 치른다 하면서 자기 고추를 자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편 잘라진 고추를 들고
여인이 관가 가서 통곡을 하면서 소리도 돌려달라고 이게 뭐냐고 통곡을 하는데 그 검같이 생긴 그 포졸이 딱 서갖고 못 들어가게 이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게 이제 19세기 모습이에요. 19세기 초창기의 모습이에요. 참 기가 막혔죠. 응? 이런 상황에서 이 19세기 하면 우리가 이제 서세동점이라고 해갖고 서쪽의 세력이 그러니까 서양 세력이죠. 서쪽의 세력이 이제 동쪽으로다가 오는 거. 이거 이제 서세동점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죠. 뭐 이런 서양과 이제 거기에 맞물려서 일본까지 이제 포함해서 우리 쪽으로 다 침략하는 게 바로 서세동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19세기는 굉장한 위기의 시기였어요. 근데 이게 이제 크게 봐서는 대내적 위기하고 대외적 위기로 다 구별할 수 있어요. 대내적 위기는 아까도 잠깐 얘기했습니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19세기 되자마자 노론이 집권해갖고 그 김조순 일당, 그러니까 안동 김씨가 딱 포진을 해갖고 그야말로 이제 가렴주구를 일삼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야. 그리고 또 그 벼슬이라는 자리도 이미 다 지정돼 있는 거야. 탐관오리.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매간매직으로 다 돈 내고 자리를 샀으니 그거 본전 생각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또 백성들한테 그 뜯어갖고선 또 이제 더 높은 자리 가려고 아주 그냥 쥐잡듯 잡는 시대였어요. 그리고 여기 가정맹옥이라고 저기 이제 노노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노노에 왜 그 공자가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숲길을 지나는데 다리가 아파 잠깐 쉬었다 가자고 쉬어가는 거야. 아주 으슥한 숲 속에서. 근데 앞에 봤더니 웬 나이가 지긋한 여인이 무덤 앞에서 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죽었나 보구나. 그래서 공자가 제자를 시켜갖고 가서 한번 누가 죽었는지 알고나 알아. 그래서 제자가 가서 아이고 저 아주머니 누가 죽었길래 이렇게 슬퍼하십니까 했더니 내 자식이 죽었다는 거야. 아이고 참 안 되셨습니다. 근데 옆에 봤더니 또 무덤이 있어. 그래서 저 무덤도 혹시 그랬더니 아 저건 내 남편 무덤이래. 아이고 남편도 여기서 돌아가셨습니까? 근데 그 뒤에 또 무덤이 있어. 그 저 무덤은 혹시 뭐 이랬더니 그건 시아버지 무덤이래. 그러니까 시아버지하고 남편하고 아들하고 3대가 묻혀있는 무덤인 거야. 그러니까 그 제자가 깜짝 놀라고 아니 도대체 뭐 어쩌다가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다 한꺼번에 돌아가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호랑이가 나오는 곳이라는 거야 여기가. 그래서 호랑이한테 물려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깜짝 놀랐죠. 그래서 공자한테 저로 달려가서 아이고 공자님 큰일 났다고 호랑이 나온다니까 빨리 도망가자고 내려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공자가 아이고 야 도망가자. 그래서 이제 옷을 주섬 저 짐을 챙겨서 내려가려던 그 여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인들로 같이 가자고. 응? 당신 여기 있다 위험하니까 당신도 여기서 호랑이 물릴 수 있으니까 같이 갑시다라고 했더니 여인이 안 간다는 거예요. 아 왜 안 가냐 했더니 내려가면은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놈들이 있다는 거야. 아니 그게 누굽니까? 그랬더니 세금 걷어가는 관리들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 아까 제가 잠깐 군역에 대한 얘기했습니다만 그 삼정의 문란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전정과 환곡과 군역. 그러니까 일반적인 세금 그리고 또 환곡은 저 봄에 빌려주고 가을에 이자 붙어서 걷어가는 거고 군포는 그 군대 대신 군대가 안 가는 대신 내는 세금. 이 세 가지 세금이 조선의 가장 커다란 세금의 줄기였는데 세계가 다 부패했던 거예요. 아주 부패의 극을 이뤘죠.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 또 특히 이제 19세기는 자연재해가 그렇게 심했다고 그래요. 기록에 의하면은 한 해 가물면은 그 다음에 홍수나고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또 콜레라라든가 이런 전염병 돌고 이런 도저히 사람이 살 수가 없었던 시대가 19세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지금도 힘들지만 어느 시대가 가장 힘들었을까? 우리 시대를 한번 놓고 보자. 그때 물론 20세기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일본한테 나라 뺏겨 또 전쟁도 있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19세기 사람들만큼 과연 힘들었겠냐? 이 사람 다 유랑민이 될 수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유랑민이 돼갖고 여기저기 떠돌이 생활하면서 그 산적들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정도로 참혹했던 시대가 19세기여서 이때가 그래서 밀란들이 많이 발생했어요. 19세기 내내. 경기도에도 밀란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다가 19세기에 밀란이 계속 발생했던 세기가 또 19세기다. 자, 근데 여기다가 또 대외적 위기도 있습니다. 대외적 위기는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서세가 이제 그 침략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알아야 될 게 1840년이라는 연도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840년 아편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아편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세계의 중심은 산업혁명을 아무리 빨리 했다 하더라도 서양이 아니었어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이 중심이었어. 여러분 중세 시대에 그 3대 발명품 있죠? 그거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그러니까 화약, 나침판, 종이 이 세 가지가 중세의 3대 발명품이에요. 이걸 만든 나라가 다 중국이에요. 그래갖고 중국이 세계 최강이었어요. 특히 유럽은 뭐 중국에 대한 공포증이 있어가지고 그
지금도 사실 트럼프 정권이 막 중국을 굉장히 견제하고 압박하잖아요. 그건 본질적으로 서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중국 공포증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공포가 어디서 출발했냐면 13세기 징기스칸에서 출발한다고. 징기스칸이 상상을 해보세요. 그 당시 중국에서 출발해갖고 유럽까지 올지 상상이나 했겠냐고요. 아니 가면 군대만 가? 먹을 걸 가져가야 되잖아, 보급품을. 그걸 어떻게 가져가냐고. 중간에 마을이 있으면 마을에서 약탈한다고 하지만 중앙아시아 쪽에 사람이 얼마나 살았겠어요 그때. 근데 이 불가사의한 거야. 그 왔다는 게. 와서는 또 얼마나 징기스칸이 잔인했어요. 유럽 사람들 거의 다 죽였다고. 그러니까 그때 그 스위스까지 가서 스위스 오스트리아 전선에서 징기스칸이 죽는 바람에 거기서 멈춰서 그랬지. 그러지 않고 징기스칸이 계속 살았다면 아마 스페인, 포르투갈까지 다 점령했을 거야. 그 당시 원나라 몽골의 기세로 봐서는.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은 징기스칸에 대한 공포가 지금도 뭐 이탈리아 같은 데서 우는 아이들 그치게 할 때는 야 징기스칸 온다 이러면 그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 정도로 유럽은 징기스칸 내지는 중국에 대한 공포가 있고 또 마르코 폴로라는 사람이 15세기에 그 중국에 와서 이제 그 무역상이었잖아. 비단길을 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그 사람이 동방견문록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그래서 유럽에다가 동양을 최초로 알린 책이 동방견문록인데 그게 사실 이제 마르코 폴로가 약간 사기꾼이야. 그래갖고 이 사람이 그 사기를 치다가 걸려갖고 이탈리아 감옥에 gat혔었어요. 근데 거기 감옥에 있다 보니까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지가 뭐 막 부풀려서 얘기했더니 옆에 그때 아마 그 같이 감옥에 있던 놈 중에 글 잘 쓴 놈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거 재밌는데 한번 써보자 해서 그 놈이 글을 썼다는 거야. 그래서 그게 이제 동방견문록으로 나왔는데 그 동방견문록이 거의 한 7, 80%는 물론 진짜지만 나머지는 거의 뻥인 거야. 막 부풀린 거야. 막 쉽게 얘기하면 중국이라는 나라는 뭐 신비의 나라야. 진짜 무사들 다 일당백, 소림사 출신 다 무사들만 다 있고 땅도 다 비단 깔려져 있고 뭐 금으로 다 도배돼 있고 이렇게 해놔버리니까 중국에 대한 이 사람들은 환상이 너무 심했어요. 유럽 사람들. 그래서 유럽이 그 산업혁명이 이미 17세기부터 시작되잖아요. 영국 같은 나라 얼마나 앞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산업혁명을 통해 갖고 엄청난 이제 그 산업의 발전과 함께 무기도 엄청나게 발전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인도 차이나 반도까지는 다 점령했어. 인도 뭐 아시아에서 인도 영국이 점령하고 인도 차이나 반도 프랑스가 점령하고 그래서 다 왔어. 근데 중국은 차마 못 간 거야. 그러니까 베트남까지 오고 그다음부터 중국을 못 갔어요. 바다 건너에 있는 필리핀은 점령했지만 중국은 감히 거기는 손댈 수 없는 곳. 그리고 중국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찔끔찔끔 와서 이제 끼웃끼웃 하다 보니까 이제 중국이 보니까 불쌍한 거야. 왜냐면 다 중국은 여러분 중화라고 그러잖아요. 빛나루 화자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걔네는 중심이라든가 중앙이라든가 이런 말을 안 써요. 중국은 중화야. 중국집도 중화요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중화 빛나루 화자. 그러니까 가운데 자기가 빛나는 곳이야. 그래서 그 빛을 쬐야 돼. 주변 나라들이. 그 빛을 쬐는 나라들이 오랑캐야. 우리처럼 국경선이 맞대갖고선 빛을 많이 쬐는 나라는 오랑캐 중에서도 좀 으뜸 오랑캐고 일본처럼 바다 건너 있어갖고 빛을 못 쬐는 나라들은 빛 쬐기가 힘든 나라들 아주 오랑캐 그냥 아주 형편없는 오랑캐야. 근데 하물며 저 서양에서 왔어. 아니 중국 사람 여기 얼굴도 허해. 못 먹어서. 뭐 옷감도 없어갖고 치마 같은 걸 입고 다녀. 얼마나 불쌍하게 봤겠어요. 그러니까 야 저것들 너무 불쌍한 놈들 왔다. 불쌍한 오랑캐 왔다. 그러니까 그래 니네 좋으니까 알았어. 니네들 광동항, 그러니까 지금 홍콩 있는 데죠. 광동항 하나만 열어주고 거기서 니네 필요한 거 얻어가. 그래서 이제 그 유럽 상인들이 이 인도 차이나까지 다 점령하고 와서 그 광동항에서 이제 자기네 필요한 거, 이를테면 이제 그 당시 중국이 굉장히 좋아했던 것이 차 아니에요, 차. 차하고 그 도자기 이런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걸 얻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그래서 광동 무역 체제라고 그래요. 근데 그 광동 무역 체제가 적어도 한 200년 가까이 유지됐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그 서양이 앞선 문화를 가지고 중국에 점령을 못하는 거야. 공격을 못하는 거야. 차마 손댔다가 큰일 난다. 이런 인식이 너무 강해갖고 광동항에서만 얻어가기 시작한 게 그게 한 200년 유지됐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자꾸 무역을 하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아편을 좋아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특히 영국 상인들이. 여러분 인도에서 영국 아편을 재배해갖고 중국에 와서 몰래, 그러니까 밀무역을 하는 거죠. 중국 상인들한테 이제 아편 팔고 이득을 챙기고 이런 밀무역들을 하다가 청나라한테 발각이 된 거야, 그게. 그래서 청나라에서 임칙서라는 관리를 파견해갖고 저놈들 다 불태워라. 그래서 이제 광동항에 정박해놓은 배를 조사해봤더니 아편 상자가 어마어마하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불살라버리고 내쫓았어. 그러니까 영국 배가
이제 그 밀수하다가 걸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국 배는 앞으로 이제 중국에 가서 무역을 못해. 못 얻어가게 생겼어. 그러니까 영국 배가 그냥 에이 알았어 이제 우린 할 수 없다 이제 철수도 하면서 쭉 철수하면서 영국 상인들이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고 대포 몇 발 빵빵 쏘고 도망가는 거야. 에이씨 그래 이제 니네들 장사 안 해. 그래서 이제 대포 빵빵 쏴고 도망가. 왜냐면 저쪽에 쏠 거니까. 그래서 막 도망을 가. 빨리 도망가야지 또 저쪽에서 응사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도망을 가는데 응사를 안 하네. 왜 웬일이야? 왜 응사를 안 하지? 조금 있다 응사를 하긴 했어. 근데 청나라 육지에서 대포를 쐈는데 빵 쐈는데 뾰 중간에 떨어지는 거야. 이거 뭐야? 영국 상선이 그때 깨달은 거야. 이거 중국 얘네들 이거 혹시 지호 종효랑이 아니야? 라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갖고 영국 상인들이 쪼르르 인도로 나가서 인도에 있는 영국 함대한테 연락을 해갖고 니네 한번 가봐라. 그래서 가서 해봤더니 진짜 트집을 잡고 전쟁을 해봤더니 그게 중국의 진짜 중국이 정말 종효호랑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1840년이에요. 그래서 1840년에 이게 이제 바로 이제 아편 전쟁이라고 하는 거죠. 아편 전쟁 사진인데 이게 터졌는데 이거 갖고 이게 그래도 3년 유지됐어요. 남경 조약을 맺는데 중국이 이제 공식적으로 항복을 하고 남경 조약을 맺어서 중국이 이제 1842년에 남경 조약을 맺으니까 그러니까 3년 동안 그래도 전쟁을 한 거야. 썩어도 준치라고 중국이 이렇게 호락호락하게 무너진 건 아니에요. 근데 하여간 중국이라는 나라가 오랑캐 축에도 못 들었다고 생각했던 그 왕 오랑캐한테 굴복을 했어. 조선 사람들 입장에서 어떨 것 같아요? 조선의 중심은 중국이야. 이거 뭐 하늘이 무너지는 거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예를 들면 적절한 예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북한하고 미국하고 전쟁했어. 근데 북한이 이겨봐. 우리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겠어요? 뭐 난리 났지 않겠어요? 뭐 무슨 뭐 지구멍 찾아야 되나? 뭐 아니면 대사관 뭐 어떻게 해야 돼 지금? 북한이 이겨버렸어. 어떡할 거야? 이거보다 더 큰 충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상의 중심이 중국이었잖아 그 당시. 더군다나 또 1860년에는 에로우 사건이라고 그래갖고 그 중국의 그 해적선이 그 영국 깃발을 달고 영국 배라고 에로우라고 딱 써놓고 영국 배인 척하고 해적질을 했어. 근데 이게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이제 청나라 관리들이 와서 그 해적들을 다 체포하고 저 꼭대기에 매다놓는 영국 깃발을 걷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짜 깃발이니까 영국 깃발을 걷었어. 근데 그때 마침 영국 깃발을 걷는 중국 관리들을 지나가던 영국 선교사가 봤네. 왜 중국 니네들이 우리 깃발을 내려? 이거 괘씸해. 이 전쟁해야 돼. 그걸 트집 잡아서 전쟁이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2의 아편 전쟁이라고도 하는데 에로우 사건이죠. 이러니까 영국 군대가 이제 트집 잡고 있다가 이제 딱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옆에 있던 프랑스가 왜 니네만 먹어? 우리도 가야지. 근데 프랑스도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 뭐 명분이 있어야 전쟁을 일으키지. 그냥 느닷없이 전쟁을 일으키면 안 된단 말이에요. 뭐 이렇게 가려다 보니까 몇 년 전에 프랑스 선교사가 중국에 와서 선교 활동하다 풍토병 걸려서 죽었어. 근데 왜 죽게 냅뒀냐는 거야. 아니 지네가 뭐 우리가 선교하라고 그랬어. 근데 이거 선교하다 죽었는데 중국 사람들이 이 프랑스 선교사들을 그냥 방치했기 때문에 죽었다. 이거 전쟁이다 해갖고선 프랑스까지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 군대가 중국을 쳐들어가는데 북경까지 쳐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황제가 그 당시 황제가 연안으로다가 피신을 했어요. 근데 그때 마침 조선의 사신이 북경에 있었어요. 북경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이고 임금님 큰일 났습니다. 달려와갖고 철종한테 중국이 무너졌습니다. 그것도 오랑캐 중에 상오랑캐라고 하는 이놈들한테 무너졌습니다. 하고 대성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 조선의 상황이에요. 19세기에. 이런 상황에 바로 이제 수훈체제호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수훈체제호는 경주 사람이죠. 경주 사람인데 이 사람의 아버지는 근암공 최옥이라고 여기 경주니까 아무래도 이제 퇴계학, 경상북도 지방이니까 퇴계학이 아주 정통한 학자였어요. 일설에 의하면 퇴계학을 제대로 이은 영남의 최고 학자다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뛰어난 학자였어요. 최옥이라는 선비가. 그런데 이 선비가 지방에서 보는 지방시, 과거를 봐야 되잖아요. 지방시를 보면 8번 보면 8번 다 장원급제야. 그럼 지방시에서 합격한 사람들이 서울로 가서 성균관에도 이제 생활하고 이러면서 이제 이 중앙시를 보는 거예요. 전시, 석권 이런 걸 본단 말이야. 근데 8번 봤는데 8번 다 떨어져. 아니 지방에서는 장원급제인데 서울 가면 다 떨어지는 거예요. 8번. 왜 그러겠어요?
이때 이미 19세기야. 그러니까 이때 이미 다 합격할 놈, 2등 할 놈, 3등 할 놈, 나머지 다 내정돼 있어. 아무리 공부 잘해도 소용없는 거야, 이때는. 그러니까 8번이나 떨어졌으니까 얼마나 좌절했겠어요. 경주서 서울 한번 올라갔다 가려고 생각을 해봐요. 비용도 만만치 않을 뿐만 아니라 시간도 뭐 몇 년 걸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나하고 과거하고는 인연이 없다. 나 그냥 경주에서 서당이나 열고 그냥 글방 훈장질이나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경주에서 훈장 생활을 해요. 근데 이 양반이 근암공 체육이 그 양반가인데 이게 못한 게 하나 있었어. 딸만 있는 거야. 본부인한테서 딸만 나오고 또 첩을 얻었는데도 딸만 나오고 딸만 나와. 아들이 없어. 그리고 어떡하겠어. 이 양반들은 또 아들 없으면 큰일 나잖아요. 마침 여성분들이 안 계셔서 좀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하여간 뭐 여자의 본분을 못한다는 거야 이거. 그러면서 다 쫓아내고 뭐 새로 얻어봐야 또 안 되는데 어떡하냐고. 그런데 마침 훈장질을 할 때 그 제자 중에 저기 한 제자 한 명이 끈질기게 이 선생님 우리 집안에 고모가 한 분 계시는데 이 고모가 한번 잠깐 시집 갔다 오신 분이다. 한번 손 한번 잡아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이 나이에 뭐 그때 이미 60이 넘었어. 61살이었어. 수은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저 근암공 체육이 60이 넘은 나이인데 무슨 여자를 뭐 하겠어요? 지금하고는 또 다르잖아 그때는. 60 한갑이 얼마나 큰지 안 쳤어요. 근데 61살 되신 분한테 여자를 소개해 주는데 처음에 거절하죠. 근데 제발 좀 한번 틀림없다. 백발백중인가 한번 해보라고 뭐 이래서 가서 손을 한번 잡아줬나 봐요. 옛날에는 손만 잡아도 뭐 애를 가졌는지. 그래서 애를 덜커덕 가졌네. 근데 애가 나왔어. 62살에 애를 낳은 거예요. 아들이 나온 거야. 아버지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나이에. 이거 너무 기뻐갖고 그 아들한테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전수해 주는데 이 아들이 또 스펀지네. 아버지 학문을 그대로 그냥 쏙쏙 다 빼박는 거야 그냥. 스펀지 중에 최고 스펀지인 거야 그냥. 너무너무 쏙쏙.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하는 게 아니라 100을 알아. 그 정도로 천재가 나온 거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을 잘 키웠어. 근데 저 아버지가 여기 왜 이게 먼저 나오면 안 되는데 이게 먼저 나왔네. 그래. 하여간 저 수은 체제호가 그래서 이제 아들 이름이 수은 체제호예요. 호는 수은이고 이제 이름은 물론 이제 처음에는 경상이었습니다만은 이제 나중에 이름 바꿨죠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이제 그 수은 체제호가 태어났는데 17살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이전에 이제 엄마도 돌아가시고 18살 됐을 때 그가 저 과거를 보러 가요. 근데 과거장이 들어갔는데 입장 금지야. 왜? 왜 극장? 나 서자잖아. 첩의 자식이니까. 서자도 가고 볼 수 있어야 되지 않냐. 정조대왕 때 서울 호통이라고 그래갖고 서자도 과거를 볼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서자 틀림없이 볼 수 있다고. 이 사람도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충분히 자기도 자격 있고 붙을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과거 못 들어가게 하는 거야. 왜? 봤더니 재가녀의 자식이야. 그러니까 재가녀는 뭡니까? 한번 시집 갔다 온 여자의 자식이야. 이거는 조선 경국대전에 경국대전은 조선의 헌법 아닙니까? 경국대전에 써 있어. 재가녀의 자식은 과거에 응시할 수 없다라고 딱 써 있어. 못이 박혀 있어. 그러니까 아무리 공부만 하면 뭐 하냐고. 소용없잖아. 과거 못 보는 거야. 그때 그 지식인의 좌절감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 좌절 때문에 결국 수호는 무의도식할 수는 없습니다. 희망이 없잖아. 장가는 갔어. 15인가 이때 장가는 가가지고 장가는 가서 이미 부인도 있고 자식도 있고 그러지만 그러나 그는 이 뭐라 그럴까 희망이 없는 세상에 사느니 차라리 내가 그냥 덧없이 세상 돌아다니겠다 하고서 이제 주유천하를 해요. 가정을 다 부인한테 맡겨놓고 그러다가 이제 잠깐 또 돌아왔더니 또 집이 화재가 났네. 불이 났어. 그래서 오갈 데가 없는 거야 경주에서. 그래서 이제 처갓집에 울산이에요. 그 처갓집이 울산 박씨가 이제 부인인데 울산 박씨 부인한테 처갓집에 가 계셔라. 그래서 울산으로 다 보내요 부인을. 그래서 이제 부인이 울산으로 다 가고 자기는 또 이제 주유천하하는 거야. 여기서 떠돌이 생활하는 거야. 그때 좌절한 지식인으로서 자기는 희망 없이 막 떠돌이 생활을 했지만 그가 떠돌이 생활하면서 만난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바로 도탄에 빠진 백성.
또 무너지는 세계관. 무너졌지. 성리하고는 도저히 이제 안 돼. 성리학 중심의 사회지만 성리하고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단 하나도 없는 시대가 그 시대였어요. 그때 얼마나 좌절이 컸겠어요. 근데 그때 그 세계관도 무너지고 도탄에 빠진 백성들, 유랑민이 되는 백성들을 보고 지식인이기 때문에 그가 아마 공부를 안 했다면은 아버지한테 그냥 물려받은 재산 갖고 그냥 먹고 살았다면 그냥 충분히 살았을 거야. 뭐 풍족하진 않더라도 경제에서 얼마큼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지식인이잖아.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이 도탄에 빠진 백성을 위해서 뭔가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스스로 자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서부터 그가 돌아와서 울산에 와서 이제 울산에서부터 처갓집에 이제 식구들이 처가에 있으니까 처가에 가서 이제 울산에서 처가들과 생활하면서 그때서부터 다시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공부하고 이제 수련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몇 가지 이제 이적행위도 그럽니다만 그러다가 이제 그가 돌아오죠. 경주로 다 돌아와요. 그래서 이제 용담정 바로 이제 요게 용담정 안에 있는 이제 수은 체제의 동상입니다. 경주 가면은 용담정으로 다시 돌아와서 1860년 4월 5일 날 이른바 동학천도계에서는 천사문답이라고 그래요. 그걸 하늘에 있는 스승님과 대화를 나눴다. 그래서 천사문답이라고 하는데 핵심은 그거예요. 도원기서라고 이 당시 거를 기록해 놓은 책이 있어요. 이 수은체제의 일대기를. 그 기록해 놓은 책에 의하면 그 수은체제가 이렇게 낮잠을 깜빡 잠이 들었는데 용담정 안에서. 그러니까 이 수은체제의 집은 그 마을, 가정이라는 마을에 있고 용담정은 그 약간 야트막한 그 산, 거기 그 산 중턱에 있어요. 조그만 정자지. 그러니까 그 정자가 수은 집안 거야. 그래서 이제 거기서 주로 수은이 이제 도도 닦고 공부도 하고 그랬던 곳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잠깐 깜빡 졸았다는 거예요. 깜빡 졸았는데 이봐라 이봐라 하면서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야. 누구십니까 하고 했더니 남들은 나를 상제라고 하느니라. 상제. 그러니까 유교에서 상제는 하느님이죠. 하느님. 하늘에 계신 님이라고 하는, 우리가 또 전통적으로 우리 민족은 또 천손족이라고 하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민족이다. 왜냐하면 단군의 아버지가 한웅이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잖아. 그래서 우리 민족이 천손족이라고 믿고 있는 민족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근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늘에 대한 공경심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강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건 뭐 여러 가지 증거를 댈 수 있습니다만, 하여간 뭐 일테면 욕 같은 걸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 욕이 굉장히 많아요. 다른 나라도 욕이 많지만 우리나라도 욕이 엄청 많아요. 욕만 연구하는 학자가 했더니, 조사를 했더니 우리나라의 욕이 제일 많대. 육실할 놈, 연병할 놈, 오라질 놈, 뭐 별별 욕이 뭐 지금도 끊임없이 요새 애들은요 끊임없이 욕을 생산해내. 난 이해할 수도 없는 욕들을 막 생산해내. 하여간 우리 어휘가 그만큼 풍부해서 그렇지, 우리 한글이 좋아서 그런지 하여간 욕을 많이 만들어내는데,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욕 중에서 가장 듣기 싫은 욕, 진짜 그 욕 들으면 귀를 씻어야 될 정도 나쁜 욕이 있어요. 혹시 뭐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네. 천벌을 받을 놈. 근데 그땐 천벌을 받을 놈이라고 할 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벼락마저 뒤져라. 벼락마저 뒤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죽더라도 벼락마저 죽으면 저 사람 뭔 짓 했어, 저거 천벌 받은 거야, 이런 생각을 한다고. 그 벼락마저 뒤져라라고 하면 그거보다 진짜 더 나쁜 욕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하늘을 무서워했던 민족이에요. 이게 이제 그 정도로도 우리가 이제 하늘에 대한 공경심이 강한 민족이라 하늘에 대한 의식이 이제 다른 어떤 나라보다 이제 강한데, 여하튼 하늘에서 하는 남들은 나를 상자라고 하느니라, 즉 하느님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오심즉 여심이라고 해요. 오심, 나의 마음이, 하늘의 마음이 내 마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불현듯 번뜩 깼어요. 수은이 딱 깼더니 깜빡 꿈을 꾼 거야. 오심즉 여심, 생생해. 근데 오심즉 여심, 하늘의 마음이 내 마음이라고, 이게 무슨 소리야? 아마 그 순간요,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은, 야, 내가 하늘하고 통했어, 하늘의 대화를 들었어, 내가 최고야, 이제 내가 하늘과 통한 사람이야, 다 나를 따라라라고 했을 거야. 그러면 수은체제우는 아마 사이비 교주의 교주로서, 아마 사이비 교단의 교주로서 남았을 거예요. 수은은 안 그랬어요. 의심했어. 지식인이기 때문에 의심하는 거예요. 자칭 도사가 아니잖아. 그 사람은 지식인이기 때문에 하늘의 소리를 진짜 맞아? 오심즉 여심이라니, 내 마음이 내 마음이라니, 이게 무슨 뜻이야? 다시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꿈을 꿔보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몇 차례 또 꿈도 꾸고, 뭐 하여간 여러 차례의 그런 과정을 겪어요. 그러기를 1년 2개월을 더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은은 하늘의 소리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동학이라는 걸 소리를 들었다 치더라도 그걸다 끝난 게 아니에요.
의심한 거야. 이게 진짠가 의심하고 다시 공부하는 거예요. 1년 2개월을 더 공부를 해요. 그러고 나서 비로소 이건 맞다. 그래서 1861년 6월 달에, 그러니까 1년 2개월 뒤에 그 4월 5일 날 뒤인 1년 2개월 뒤인 1861년 6월 달에 비로소 세상에 자기가 깨달은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름은 무국대도였어요. 끝없는 커다란 길이다. 커다란 도다. 해서 무국대도라고 그랬어요. 근데 수훈이 그때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그 부인, 박씨 부인, 울산 박씨라고 했잖아요. 그 박씨 사모님에게 큰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 사모님의 마음이 그때 어떤 반응을 보였을 것 같아요? 남편이 큰절했어. 여러분 한번 지금 그 집에 가셔서 한번 사모님들한테 한번 큰절 한번 해보세요. 사모님들이 어떤 반응 보이실지. 이 사람이 미쳤으면 아마 수군 마누라는 더 했을 것 같아. 이 사람 드디어 완전히 돌았다 이거. 호검날 이거 그냥 지저 용담정 올라가서 도나 닦는다고 그러고 뭐 글이나 본다고 그러지 뭐 내로주도 않고 그러더니 이거 완전히 돌았군 아이고 어떻게 대성통곡했을 거야. 그래도 양반 가잖아 수는. 뭐 뼈다귀니까 어쨌든 간에 양반 삐를 뼈다귀를 좀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양반가에서 부인한테 큰절한다는 거 상상할 수도 없는 거라고. 부인이 기절 촉풍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뭐 기록은 없지만 수는 틀림없이 그랬을 것 같아. 내가 그동안 공부하면서 느낀 깨달은 바가 있는데 하늘이 나한테 들어있다는 걸 깨달았다. 근데 나는 처음에는 나만 들어있는지 생각을 했다. 나만 하늘이 계시를 준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공부하고 다시 수련을 하다 보니까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당신에게도 하늘이 들어있구려. 당신이 하늘과 같은 위대한 존재라는 걸 내가 미처 못 깨닫고 그동안 당신에게 막한 거, 하대한 거에 대한 진정한 사과의 표시오 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박씨 부인이 이 수은의 부인 박씨 부인이 그 자리에서 입당은 아니지만 하여간 그 자리에 동학 1호 교도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하겠어. 그리고 또 바로 뒤에 이어서 그 집에 양반집이니까 여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종들이. 여종 둘이 있었대요. 둘을 불러 모았고 보는 앞에서 노비문서를 불살랐어. 그리고 자유인이다. 그러니 나가 살아라 라고 하면 내쫓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여종들이 뭐 평생 부엌대기 밥수이나 하고 이랬던 여자들이 나가 살라고 어디 가서 살아. 내쫓는 거지. 그건 인간 해방이 아니지. 그래서 그랬나 수우는 여종 둘을 해방시키고 그 자리에서 나이가 좀 지긋한 여종은 큰 며느리로 다 삼아요. 그리고 나이가 어린 여종은 수양딸로 다 삼는 거야. 이거는 인간 해방을 넘어서서 완벽한 인간 해방이에요. 우리 흔히 서양에서 인간 해방을 가장 절실하게 부르짖은 사람 이런 마르크스를 들잖아요. 마르크스가 얼마나 인간 해방, 노동 해방도 인간 해방을 위한 전제로서 노동 해방을 주장하는 것처럼 인간 해방을 마르크스보다 더 절실하게 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정작 그 마르크스는 그 부인이 시집 올 때 데려왔던 여종이 있었어요. 레넨이라는. 그 여종을 평생 데리고 살았어. 한 번도 해방 안 시켜서 해방이라는 게 무슨 해방이야. 종을 데리고 살았다니까. 아무리 가난해도 물론 한 식구 물론 마르크스 애를 낳았고 문제가 좀 되기도 하긴 했죠. 그러니까 또 엥겔스가 그 친구의 엥겔스가 내가 키우게 하고 데리고 가서 키우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는 그거 봐라 마르크스도 인간 아니냐 얼마나 인간적이냐 또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자 하여간 우리 수은 체제의 인간 해방은 완벽한 거예요. 그래서 종과 뭐 양반이든 종이든 이 신분 차별이 없다. 모두가 다 하늘을 모시고 있는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자각시킨 거예요. 이게 바로 시천주. 시 모시고 있다. 천 하늘에 있는 주인 하느님이죠. 그러니까 하늘을 내가 모시고 있다. 시천주라는 사상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자, 하여간 수은 체제가 이렇게 이제 무국대도를 피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모일 거 아니에요. 저 선생님 뭐 새로운 얘기를 하는데 신선해. 저 사람 얘기 들어보면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 또 더군다나 그 여종을 다 해방시키고 며느리도 삼고 수양딸로 삼았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였단 말이에요. 대단하신 분이다 하고 이제 주변에서 칭송이 나오면서 이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한 말씀 해주시죠 하고서 모이는데 그냥 갈 수가 없잖아요. 옛날에 선생님을 찾아가면서 어떻게 그냥 가겠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렇다고 뭘 갖고 가는데 갖고 갈 때 가장 편안한 게 뭐였냐면 감나무였어요. 우리나라 가면 감이 많잖아요. 왜 감나무가 우리나라 많아요? 그 식량이거든. 그게 다른 과일은 다 떼지라면 못 먹잖아요. 근데 감나무는 말려서 꽃감을 만들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나라 곳곳에 감이 많은 이유가 그래서인데 그 감나무를 한 가지씩 꺾어 갖고 가는 거예요. 가서 아유 선생님 이거 드시라고 그러면서 들면
가지가 감 따면 가지가 남잖아요. 가지가 항상 그 마당에 뭐 바깥쪽도 수북히 쌓여갖고 가정리 일대 사람들이 그 고향 그 가정리 일대 사람들이 나무를 하러 안 가도 됐다는 거야. 그 정도로 사람이 많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사람이 많이 오면 누가 관심을 표명하겠어요? 당연히 지금도 사람 많이 모이면 누가 제일 먼저 와요? 경찰이 제일 먼저 오잖아. 이게 뭐야 이게 당신들 왜 모이는 거야? 이러면서 경찰 이 사람 수상한 거 아니야? 이러면서 경찰이 오듯이 이때도 포졸들이 이제 관심을 보는 거야. 저거 뭐야? 저 수상한 놈이네. 근데 더군다나 또 저 수은 최재호가 경주 최씨인데 경주 최씨가 유명한 경주 최부자 집안이잖아요. 최부자 집안이 보통 또 집안이 아니란 말이야. 저 자식 서자인데 저거 안 그래도 눈에 가시 같았는데 뭔 저 녀석 했는지 보라 이거야. 그러면서 저놈 뭐 안 되겠다고 그러면서 막 그 시기하고 말이야 야단치고 이제 이런 또 관도 추적을 하고 그러는 상황이 딱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니까 수은이 옛날 사람들 느낌이 왔나 봐. 응? 아 내가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응? 이걸 만들었지만 얼마 안 남았구나 라는 걸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근데 이제 문제는 내가 그냥 죽어버린 의미가 없잖아. 내가 깨달은 바를 남겨놔야 되는데 여기서 글을 쓸 수가 없어. 여기서 글 썼다 하면 사람들이 전부들 찾아오고 뭐 포졸들이 와서 뭐 하는 거냐고 들볶고 이러는데 어떻게 쓰겠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조용히 숨어서 써야 돼. 그럴 단계가 이르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수은은 정작 그 자신이 그 동학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펼친 거는 얼마 안 돼요. 한 1년 남짓뿐이 안 돼. 응? 자, 하여간 이제 피신을 갑니다. 여기를 떠나는 거야. 경주를 떠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유생들의 모함과 성토도 있고 특히 이제 문중들이 반발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새로운 그러니까 자기가 조용히 숨어 들어가서 자기가 깨달은 바를 정리할 장소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떠나는 거야. 그때 이제 여기 경주에서 출발해갖고 경주에서 출발해서 이제 울산을 거쳐서 부산을 거쳐서 이렇게 쭉 해갖고 여기 이제 어디야? 여기 광양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남원까지 오는 거예요. 그 남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남원에 들어가서 남원에 남원에 갔더니 서영칠이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되면 수호는 이미 그 보부상들을 통해 갖고 왔다 갔다 하는 보부상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옛날엔 전달꾼이었단 말이에요. 말 전달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보부상들이 경주 와서 보니까 이상한 사람 있더라. 대단하더라. 하면서 이 동네 저 동네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동네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 상당수가 그래 하면서 와서 수은한테 얘기를 들어보고 네 선생님 제자 되겠습니다 하는 제자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남원에도 제자가 있었어. 이 서영치라는 사람이 이제 말하자면 한약방 했던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 이제 찾아오니까 선생님이 찾은 거 얼마나 기뻤겠어. 근데 이제 내가 잠시 기거하면서 글 쓸 장소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니까 본인이 직접 주선을 하죠. 그래서 이제 남원에 가면 그 교룡산성이라고 있어요. 그 백제 때 성산 곳인데 그 교룡산성에 선국사라는 절이 있는데 그 중간에 가면 중터에 가면 선국사라는 비교적 큰 절이 있어요. 교룡산성에서는. 근데 그 선국사 말사로 꼭대기에 선국사 꼭대기 교룡산성 거의 꼭대기에 이 덕미람이라는 암자가 있어. 근데 이 암자는 비었어. 사람이 안 사는 데야. 그냥 암자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를 소개해줘요. 그래서 이제 수은이 거기 올라가서 은저감이라고 이름을 고쳐요. 은저감. 그러니까 조용히 숨어서 자취마저도 숨어 있는 장소라고 써놓고 거기서 6개월 동안 머물러요. 그러면서 그가 여기서 동경대전과 용담사를 쓰는 거예요. 동경대전에 이 논학문에 최초 그런 말이 나오죠. 내가 지금까지 만든 이 학문은 동방 땅, 우리나라에서 나왔기 때문에 동학이다. 여러분 동학이라고 그러면 혹시 오해를 하셔갖고 서학에 대비되는 동학이다. 동양의 학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동록동자는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동의보감이라는 책도 중국 사람한테는 안 맞는 의소잖아. 동의보감도 허준 선생이 쓴 것은 우리나라 땅, 동방 땅에서 나는 약초 가지고 동방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한테 맞는 의술이야. 동사강목이라는 책도 우리 역사책이고 이처럼 동록동자를 쓰는 것은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학도 우리 학문이라는 뜻으로서, 그러니까 성리학이 아니라 순수한 우리 학문이다 라는 뜻으로도 동학이라고 해놓고, 그러나 도로 따지면 그땐 뭐 종교라는 말이 없었어요. 종교는 일제시대 때 일본인들이 릴리지온이라는 영어를 번역하다 종교라고 써서 종교가 된 거지, 이때는 종교가 없었어요. 도야 그냥 도. 도로 따지면 하늘의 도를 받았기 때문에 천도다
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전에 무국대다라고 했던 것이 남원에 와서 비로소 동학으로 다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학은 참 묘하게도 경상도에서 출발했지만 탄생했지만 완성은 전라도에서 완성된 거예요. 이게 참 오묘한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여기서 동경대전을 쓰고 또 동경대전만 써놓고 보니까 이게 순한자잖아. 어? 순한문기. 자기 같은 지식인은 이해할 수 있지만 일반인은 몰라.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어야 돼. 어? 그래서 순한글 그것도 가사체로. 가사 3,4절 가사체로 다 써요. 그러니까 웅얼웅얼 노래할 수 있으면서 노래하면서 외울 수 있게. 그러니까 나는 용담유사가 이게 순한글체란 말이에요. 용담유사는 난 우리나라 최초의 랩송이라고 생각해. 웅얼웅얼 노래 불렀단 말이야. 3,4조 가사체이기 때문에. 그때는 웅얼웅얼 하면 노래 부르듯이 하면서 외운 책이 바로 용담유사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수는 지식인이지만 이미 민중 속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아까 그 실학에 대한 얘기 잠깐 나왔던 것 같은데 정조 때 실학이 융성했잖아요. 근데 실학과 동학의 차이가 있어요. 실학은 똑같은 지식이냐? 다산 정약용이라든가 뭐 반계 유영원서부터 뭐 성호 이익 다 얼마나 대단한 지식인들이에요. 수훈도 지식이냐? 근데 실학은 왜 실패했고 동학은 왜 성공했을까? 저는 결정적인 차이는 실학자들은 다 책상 물림이었어요. 조선의 개혁서 좋다 이거야. 이렇게 변화시키자 뭐 개혁서 잔뜩 써놨어. 그걸 어쩌라고? 다 책상 물림이야. 자기가 그냥 지적 유의한 거야. 자기 지식만 자랑하고 끝난 거야. 자기하고 몇 사람만 보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수는 민중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같은 지식인이지만 용담유사라는 글을 통해서 민중에게 전파를 했고, 그리고 그걸 순 노래체로다가 노랫말처럼 읊조릴 수 있게 해놨던 것이 바로 수훈이다. 그래서 이렇게 동경대전 순 한자 그린 동경대전을 완성하고 용담유사를 딱 다 마무리한 다음에 다시 고향으로 옵니다. 이제 죽을 날을 대비하는 거죠. 검결은 왜 조수합니까? 검결은 여기 이제 요때 나온 요게 이제 바로 그 은저감 터입니다. 지금 여기 저 은저감 올라가는 길이라고 해서 교롱산성에서 한 뭐 20분? 뭐 아무리 길게 잡아 30분이면 다 올라갈 수 있어요. 좀 약간 가파르긴 하지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럼 넓은 터가 나와요. 참 여기 제가 처음 한 20여 년 전에 처음 갔어요. 여기를. 제가 갈 때 이제 남원시 그 문화재 관리과 과장인가 쫓아갔어요. 여기를. 그래서 이제 올랐더니 텅 비었어. 이거 때문에 아는 거야. 그리고 여기 물론 이쪽에 보면 그 돌담이 좀 있어요. 여기. 그래서 여기 집터였구나라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원시 그 과장한테 여기 은저감을 복원시켜 놓으면은 이게 한국 사상의 탄생지다. 그래서 동학은 경주에서 출발했지만 완성은 여기서 한 거 아니냐. 이거 얼마나 진짜 기가 막힌 장소냐. 맨날 춘향이만 팔지 말고 여기다 이 동학의 탄생지라고 해 놓으면은 관광객도 오고 우리 정신을 또 살릴 수 있는 곳 아니냐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 과장이 하는 얘기가 여기가 집을 못 짓는데 왜 못 짓냐고 그랬더니 조류보호 지역이래. 제가 그까지 새새끼 때문에 그래. 이 사람들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없는데. 근데 아직도 못 짓고 있어요. 아직도 여기. 아직도 저렇게 공터예요, 그냥. 한심해 죽겠어, 나 진짜. 남원 갈 때마다 아주 기가 막히네. 여기서 이제 수분이 이렇게 동경대전과 용담유사를 쓰면서 밤중에 밖에 나와서 이제 춤을 추는 거야. 자기 운동도 해야 되잖아요. 운동할 때 이제 기냥할 수가 없으니까 검결이라는 노래를 만들었어요. 검가라고 불리기도 하죠. 시오 이내 시오 부재 폐지 시오로다. 때로다 이내 때로다 다시 오지 않을 때로다. 수만 년 날까 말까 남아장부 5만 년의 운수로다 하면서 이제 이 목검을 들고 칼춤을 추면서 이 칼노래를 불렀어요. 이게 이제 폐지예요? 부재 레지가 아니고 부재 폐지예요? 부재 레지네 레지 그래. 잘못 썼네. 오타입니다. 오타. 부재 레지 그래. 오타요. 얘기하셨네. 아니. 제가 잘못. 오타 있을 수 있죠. 예. 하여간 이것 때문에 수훈이 나중에 역모를 꾸몄다. 목검을 들고 네가 춤을 추지 않았냐라는 죄에 하나가 이제 포함이 되죠. 하여간 이렇게 수훈이 이 칼노래를 추구를 했었는데 이거를 지금 재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원시 문화재 장효선 씨라고 지금 이제 남원 교구장이에요. 천도교 교구장인데 이분이 선친께서 이걸 계속해서 발굴해 갖고
수은 체제가 충족되는 거 이게 용담 건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용담 건무 재연을 하는데 지금 아들이 이어서 하고 있어요. 지금 명지대 그 교수예요, 이 사람이. 근데 뭐 아직 이제 전국 문화제는 안 됐는데 남원시에서는 문화제로 다 지금 선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남원시 일정 정도 지원을 받고 해마다 그 문화제, 용담 건무 문화제도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남원에는. 그때 맞춰서 가면 또 이 사람 만나서 할 수 있어요. 열심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하여간 남원에는 굉장히 이렇게 요게 바로 이제 은저감인데 여기 보세요. 여기 돌담이 있잖아요. 요게 그러니까 옛날 집터였다는 증거죠. 산 꼭대기 이게 있을 리가 없잖아. 요게 바로 은저감 터라는 증거라고 볼 수 있죠. 하여간 남원은 이렇게 엄청난 그 우리 유산임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지금 방치돼 있다라는 곳이 바로 남원이죠. 자, 그런데 이제 수은은 돌아오자마자 체포됩니다. 돌아와서 이제 얼마 안 있다가 6개월 만인가 바로 체포돼요. 그래서 1863년 12월 달에 수은이 체포됩니다. 두 가지 죄로 다 체포돼요. 죄명은 일단 그 혹세무민했다. 혹세무민했다라는 첫 번째 죄고, 두 번째 죄는 성리학 이외의 것을 떠들고 다녔다. 이게 죄예요. 성리학만이 중요한, 그러니까 서학이랑 똑같은 거야. 서학도 성리학 이외의 학문인데 그때는 종교라는 말 자체가 없었으니까 뭐 서도라고는 했어도 무슨 뭐 기독교 이런 말은 아예 없었으니까요. 하여간 서학이었단 말이에요. 서학도 성리학 이외의 학문이잖아. 동학도 똑같은 거야. 성리학 이외의 학문을 했다는 죄목으로다가 혹세무민하고 요런 죄로다 이제 체포가 돼요. 그래서 이제 체포가 돼갖고 정웅구라는 포졸에 의해서 체포돼서 서울로 압송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은이 경주에서 체포돼서 이제 서울까지 끌려가는 거예요. 쭉 끌려가는데 한 12월 달이니까 얼마나 추웠겠어요. 그 추운 한겨울에 이제 끌려가는 거야. 근데 그 다음에 1월 달에 1864년 1월 달에 1월 한 10일쯤 과천까지 왔어요. 그 과천에서 이제 서울 올라가기 마지막 잠을 자는데 그날 철종이 죽은 거야. 그러니까 임금이 죽으니까 국상이잖아요. 국상이 생기니까 죄인을 서울에서 처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관할지로 보내라라고 해서 1월 달에 과천까지 끌려왔다가 다시 이제 대구로 또 끌려가는 거예요. 이제 대구 장대에서 그해 이제 3월 10일 날 처형을 당하죠. 그러니까 수은 최재호는 1860년 4월 5일 날 득도를 했다고 하지만 그날 바로 핀 게 아니고 1년 6개월 뒤니까 1861년 6월 달에서나 비로소 내가 무국대도를 얻었다 하고 세상에 피기 시작했는데 바로 또 이제 관이 쫓김을 하고 뭐 시기하고 그러니까 어떡하겠어. 또 중간에 한번 체포도 돼요. 체포됐다 제자들이 가서 막 원성하고 뭐 성토하고 그러면 또 풀려나기도 하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또 남원까지 와서 남원에서 또 6개월 있다 또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작 수은은 동학을 만들어 놨지만 전파는 별로 못 시켰어요. 그런 거 전파는 누가 했냐? 동학혁명이라는 것이 일어날 때 되면은 이제 동학이 일어나고 30여 년 뒤에 동학혁명이 일어나잖아요. 그땐 전국에 다 일어났단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동학혁명은 호남에서만 일어났다고 생각하는데 큰 오산이에요. 1차 기포는 물론 호남에서 있었어요. 전봉주를 비롯한 호남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했지만 2차 기포는 아니잖아요. 2차 기포는 다 있어요. 특히 경기도 사람 많이 갔어요. 경기도 사람이 근데 왜 여기 흔적이 별로 없냐? 경기도의 세력이 경기도에 있는 동학도들이 의암 손병희 부대로 다 합류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충청도로 내려가서 그 합류해서 그 사람들이 말하자면 공주 우금치전투에도 치열하게 참여했고, 공주 가면 또 그 송장뱀이라는 곳이 있어요. 500여 명의 특공대가 공주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우회해서 공주성을 공격하려고 쳐들어갔다가 거기서 사전 발각이 돼서 몰살 당한다고. 그 송장뱀에서 죽은 500여 명은 거의 다 경기도 동학도라고 나는 하여간 그렇게 추측을 해요. 뭐 여러 가지 이제 근거가 있습니다만 하여간 그럴 정도로 다 경기도 동학도들이 엄청 참여를 했어요. 손병희 부대로 다 가서. 그래서 싸움은 충청도에서 했지만 실질적으로 다가 참여한 사람의 상당수는 경기도 사람들이다.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알려지지 않은 거죠. 자, 하여간 이렇게 수은이 체포돼서 처형당하는데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처형당할 때도 뭐 목을 치려고 그랬더니 안 떨어지더라는 거야. 이게 칼이 안 들어가더래요. 그래서 막 이제 아무리 쳐도 안 떨어지니까 그 심지어 망나니가 제발 어떻게 할까요? 나도 일할 수 있게 좀 해달라고 빌어대는 거야. 그랬더니 맑은 물 한 그릇만 달라.
맑은 물 한 그릇만 떠다다다 하면서 맑은 물 한 그릇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맑은 물 한 그릇을 앞에다 딱 놓고선 뭐라고 이제 막 주문을 외더니만 그게 바로 이제 동학에서 지금도 천도교에서 하는 직위금지 원이대강 하는 그런 주문이에요. 그 주문을 외고선 이제 됐으니까 쳐라 그랬더니 딱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맑은 물이 지금도 동학시대 이래로다가 지금 천도교도 맑은 물 한 그릇이에요. 모든 의식을 할 때 예물이 그 맑은 물, 그 청수라고 그래요. 그 한 그릇이에요. 동학혁명군들도 진출하고 나갈 때 이렇게 막 옛날 동학 적전지 가서 뒤져보자 발굴을 하잖아요. 그러면 밥그릇이 나왔어. 그 밥그릇이 아니야. 물 담은 그릇이야. 물. 청숙이라고 그러죠. 물 담은 그릇이 나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다 동학도들도 반드시 원정 갈 때는 맑은 물 한 그릇을 놓고 기도를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도 어떻게 하냐면 일본군들 기록에 동학군들이 모여있는 곳은 꼭 개구리 울음소리가 났다는 거야. 개구리 울음소리가 뭐냐 이거야. 근데 우리가 지금도 동학 천도교에서 외에는 직위금지 원이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문학만사지 이걸 계속 외운단 말이야. 직위금지 원이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문학만사지 이걸 계속 여러 사람이 해봐요. 다른 사람이 개구리 울음소리야 완전히. 여복하면 일본 놈들이 개구리 울음소리가 난다. 그럼 동학도들이 있다.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다가 이제 이 수훈의 영향력이 커진 거죠. 하여간 수훈은 이렇게 해서 이제 죽었는데 이렇게 죽으면 의미가 없죠. 응? 죽고 나서 어쩌라고 그 제자를 남겼잖아. 희한하게 옛날 사람들은 자기 죽음 전에 제자를 반드시 심어놔요. 그때 제자가 해월이야. 해월은 또 누구냐? 해월 최시영 뭐 오늘 주제는 아닙니다만 해월은 수훈의 뭐 수제자인데 그 사람은 뭐 역시 경주 사람이에요. 경주에서 태어났습니다만 살기는 포항에서 주로 살았죠. 여하튼 그분이 이 최시영이라는 분인데 그분은 사실 어려서 조실부모 해갖고 어려서 그러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셔갖고 남의 집 머슴살이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도 워낙 가난했기 때문에 직공생활, 종이공장 제재공을 해요. 나중에 이제 해월 최시영이 동경대전과 용담사를 간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직공생활을 했기 때문에 종이기술자야. 해월이 종이기술에 있어서 뭐 천재적인 재질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종이를 만들어서 그 인쇄를 할 수 동경대전과 용담사를 인쇄할 수 있었던 그런 계기도 돼요. 하여간 근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해월 최시영이라는 사람은 쉽게 얘기하면 흔하게 얘기해서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이었다. 근데 저는 그게 맞았다고 봐요. 왜냐면 젊은 시절에 배울 기회가 없었잖아. 물론 나중에 이제 동학의 2대 교주가 돼갖고 그 나중에 원숙했을 때는 저 사람이 이제 글도 많이 쓰고 또 많은 말씀해 놓은 것이 좋은 글들이 많아요. 그건 웬만한 지식인을 능가할 정도로 웬만한 지식인을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다 뛰어난 지식인을 가졌어요. 그러나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 근데 이 사람에게 해월 최시영에게 도통을 넘기니까 주변에 있던 그 양반가들 석건 수훈의 제자들 날구기는 제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도 다 동학에 매료돼서 수훈한테 와서 무릎 꿇고 배우고 이러는 사람들인데 저런 천한 진짜 중인 계급이지만 이제 해월은 중인이지만 여하튼 배움도 짧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도통을 넘겨주냐 항의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수훈이 그랬다고 그래요. 하늘의 뜻이다. 내 뜻이 아니라 하늘의 뜻이다. 그 한마디로 딱 평정됐다는 거야. 그래서 해월이 뒤를 잇는데 이때 결정적인 것은 요거는 약간 이제 제가 좀 스토리텔링을 조금 해야 되는데 아까 이제 잠깐 그런 얘기 하셨죠. 이 수훈이 교도소 이제 대구 감형에 갇혀 있을 때 이제 수발드는 제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옥바라지 하는 제자가 이제 내 이름은 처형당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 최후의 만찬을 들고 선생님을 찾아가요. 옥부다. 그래서 이제 앞에다 딱 놓고 선생님 드시죠. 그래서 선생님 보자기를 딱 벗겨봤더니 거기 보리밥 한 그릇에 간장 한 종지야. 그게 어떻게 보면 제자로서 스승에게 드릴 수 있는 마지막 만찬이야. 그게. 그 드시죠. 그래서 수훈이 이제 그걸 딱 밥숟가락을 떠서 먹으려고 딱 그러다가 이 밥숟가락 뜨기도 전에 당신이 평상시 물고 다니던 기다란 담뱃대 장주 옛날 할아버지들 왜 곰방대라고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거를 그 장반에다 딱 올려놓더니만 딱 돌아서서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돌아앉더라는 거예요. 그 모름이 하겠어. 가라 이거잖아. 이거 가지고. 그러니까 제자가 선생님 드시라고 그리고 선생님 지금 우리가 포졸들 매수해 놓고 그랬으니까 도망가실 수 있다고 탈출하셔서 선생님 만드신 이 동학을 만천에 퍼뜨리자고 얘기하는데도 쳐다도 안 보는 거야 선생은. 어떡하겠어요. 그 제자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이제 뒤통수에 대고 큰절을 올리고 그 담뱃대를 가지고 이제 물러났어요.
그 다음날 이제 수호는 참수당했단 말이야. 해월을 비롯한 제자들이 이제 한쪽에 숨어서 이제 모여있는 아지트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 모여서 선생님이 이제 오늘 돌아가셨는데 이걸 주셨다 이거야, 이 담뱃대를. 이게 뭐냐 이게 주신 이유가 뭐냐? 그 서로 돌아보면서 보는 거야. 모르겠어 다. 누군가 안 빨려. 이거 안에 막혔습니다. 안에 뭐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까보죠. 그래. 까보자. 그래서 이제 그 담뱃대를 이렇게, 담뱃대가 분리가 됐잖아요, 옛날에. 앞에 여기 빠는 데는 쇠로 돼 있고, 여기는 대나무잖아요. 여기 불러서 대나무를 딱 쪼개봤더니 그 안에서 천조가리가 하나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수은이 여기 처형당할 때 이 흰옷 있잖아요. 우리 민족이 백이민족이니까 흰옷 입었을 거 아니에요. 그 흰옷에 천조가리를 뜯어가지고 찢어갖고 자기 몸에 흐르는 피를 잉크 삼아서 뾰족한 나무로다가 시를 한 수 써놓은 거야. 바로 이 시가 이 시라는 거예요. 등명수상 무영국 주사고용 여규요 오순 수천명 여고 비원주하라. 이 시예요. 그러니까 등불이 무리에 밝아 빈틈이 없도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만든 동학은 만천하에 꽉 찰 정도로다가 완벽한 기라. 그리고 고목은 말라 죽음으로써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힘이 넘친다. 오순 수천명 나는 이제 하늘의 뜻에 따르겠으니 너는 고비원주하라. 높이 날고 뛰어라. 이게 뭐 의미겠어요? 이제 동학을 전파하는 것은 너에게 맡긴다. 높이 날고 뛰어라. 도망 다녀라 이거야. 그래서 해월이 이때서부터 해월 최시영이 37년간 도발의 행각을 합니다. 도발이는 관의 쫓김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사람을 도발이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순수한 우리말이에요. 근데 한국 기네스북에 오른 거예요, 이거는. 이 사람보다 더 오래 도망 다닌 사람은 없어. 도망 다니다 중간에 죽어버리면 뭐 기록이 안 남으니까 없지만, 아니, 도발이 치는 게 쉽겠어요? 지금도 도발이꾼이 얼마나 힘드냐고요. 그래서 15년 지나면 여북하면 살인죄도 지금은 뭐 없어졌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15년 동안 안 잡히면 살인죄도 용서해 주잖아. 아유, 그동안 고생했다. 이래갖고 37년간을 도발이를 쳤어. 근데 체포됐네, 동학혁명 뒤에. 체포돼갖고 처형당했어요. 저기 단성사 앞에서, 서울 그 종로상가 단성사 앞에서 교수형으로 다 처형당했어요. 그러니까 기록이 남는 거야. 37년간 최장기 도발이꾼으로서 해월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해월은 그럼 도망 다니면서 뭐 했겠냐? 동학을 전파한 거예요. 동학을 전파하면서 이 해월이 전파했기 때문에 동학혁명이 가능했던 거예요. 동학혁명은 전라도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경상도, 충청도, 또 강원도, 경기도, 황해도, 평안도까지 전국에 동학도가 있는 곳은 다 일어났다.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해월의 역할은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 라고, 뭐 해월이 주제가 아니니까 오늘 요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이 수은의 이야기는, 수은은 시천주라는 하늘이 내 안에 내가 모시고 있다라고 이걸 강조하신 분이고, 이분이 바로 해월이죠. 해월을 유일하게 남아 있는 사진이에요. 저 사진은 해월. 처형당하기 직전에 73살이었어요. 이 처형당할 때 73살인데 이 발을 보세요. 보죠? 고문당해갖고 다리 퉁퉁 거야. 그래서 처형당하기 직전에 찍은 마지막 사진이에요. 저게 러시아 그 신문 기자가 재수가 이제 처형당하기 전에 이렇게 끌고 가니까 그 처형당하기 전에 마지막 하나 찍자 해서 이제 딱 앉혀놓고 찍는데 힘이 없어서 쓰러지는 거야. 자꾸 픽픽 쓰러지는 거야. 노인네고 또 고문당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게 희마리가 하나 없어서 쓰러지는 거야. 그러니까 야, 안 되겠다. 뒤에서 좀 붙잡고 있어라. 옷고름이 쏠렸죠? 이게 뒤에 안 나와서 그렇지, 뒤에 포졸 한 명이 이렇게 옷고름 붙잡고 이렇게 이렇게 숨어 있는 거야. 그리고 찍은 사진이에요, 이게. 그러나 눈빛은 어때요? 눈빛은 살아있죠? 나이를 초월해서 지금 살아있는. 이분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사인여천. 사람 대하기를 하늘 대하듯 해라. 그러니까 시천주, 내가 하늘을 모셨어. 그래서 어쩌라고? 방법론이 없잖아요. 그 방법론을 제시해 준 분이 바로 해월이에요. 사람 대하기를 하늘 대하듯 하라. 그래서 해월은 우리나라 생명운동의 효시자, 또 그 어린이운동의 효시고, 여성운동의 효시고, 모든 물물천 사사천이라고 그랬고, 모든 만물들을 다 하늘이 담겨 있으니 생명을 사랑하라는 얘기를 해월이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해월은 지금 뭐 도울 김영옥 교수 같은 분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기는 해월 때문에 한국인이 됐대. 자기 같은 정도 능력이면은 해외 어떤 나라 나가도 다 받아준다는 거야. 한국이 싫어서 떠나고 싶대. 근데
해월 제시형이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게 자기 너무 감격스러워갖고 해월 때문에 한국인으로서 자기는 산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다 존경받는 분이 해월이에요. 아이고, 오늘 해월 얘기가 아니라 수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또 이제 3대 제자가 의암 손병이죠. 손병이는 손병희 선생님. 예, 손병이죠. 손병이가 3대. 근데 이분은 이제 요 시천주와 사인여천을 취합해갖고 인내천으로서 사람이 곧 하늘이다라는 말도 마무리 딱 지신 거죠. 그래서 인내천이라는 말은 지금도 한국을 가장 대표할 수 있는 표현. 또 사인여천과 함께 뭐 이거는 김대중 대통령이 그 외국의 그 정상들 만나면 그분이 붓글씨를 잘 써갖고 붓글씨로다 휘호를 많이 써줬어요. 근데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유명한 가톨릭 신자잖아요. 근데 그분이 가톨릭 신자라고 해서 뭐 사랑이라든가 뭐 경천회이라든가 이런 거 쓸 수 있어? 그 딴 나라도 다 아는 거잖아. 우리를 나타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써준 글이 인내천 사인여천이었어요. 이건 완전히 우리 거잖아. 그래서 하여간 이런 정도로다가 이어졌다. 그래서 민족사의 정맥을 이은 것이다. 자, 그러면 동학 사상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수훈이 봤던 세상은 인류의 역사가 선천의 시대와 후천의 시대다. 근데 선천의 시대는 각자 위식, 모두가 자기 마음대로 다 하는, 자기만을 위하는 시대. 이게 선천의 시대라는 거야. 근데 이제 후천의 시대, 내가 만들어낸 동학 이후의 시대는 후천의 시대라는 거 아니야. 이게 이제 개벽 시대죠. 후천 개벽이라는 말이 이제 등장하는 건데, 물론 이제 수훈은 후천 개벽이라는 말보다는 다시 개벽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하여간 지금 이제 후천 개벽이라고 하니까 후천의 시대는 동기일체 시대다. 모든 것이 귀일해서 하나로 다 되는 시대. 이게 바로 오늘 그 후천의 시대다.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여기에 이르렀다면 지금 우리는 후천의 시대를 사는 것이고, 만약 그렇지 못하고 아직도 각자 위심이 팽팽하는 시대라면은 아직도 후천의 시대가 시작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후천 시대를 열기 위해서 우리들이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이런 건 모두 민중들의 갈망으로다가 만들어진 것이다. 또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직위금지 원희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명 만사지라는 수훈이 만들어낸 주문이에요. 이게 뭐 여기 뜻은 여기 있습니다만은 하여간 수훈은 이 주문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외우면은 반드시 네가 원하고자 하는 바를 이뤄낼 수 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불교에서 남해화불탑을 하잖아요. 다른 거 할 필요 없다. 남해화불탑을 하면 그 안에 8만 경이 다 들어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동학의 경지도 동학의 진리도 이 안에 다 들어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동학혁명 당시 동학군들이 출정하기 전에 반드시 청수를 모셔놓고 이 주문을 외우고 출정을 했다라는 건 뭐 지금 기록에도 남아 있는 거니까요. 또 그가 이제 현실적으로 차원에서는 보고간민, 광제창생, 포독천하라는 말을 만들어냄으로 인해서 이건 동학혁명이 그대로 구호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 깃발을 높이 들고 동학군들이 뛰어나갔잖아요. 이런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그야말로 인간이 인간답게 대접받는 세상을 만들자 하고 뛰쳐나갔던 것이 바로 이 구호다. 이거 모두 다 지금 하나의 뭐 시대적 흐름이라고 그럴까요? 시대에 원하는 것을 요구했던 그런 표현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약간 철학적으로다가 동학의 깊이 있는 뜻을 얘기하자면은 동학은 아주 그냥 줄이고 핵심만 줄이고 얘기하자면은 모심과 섬김이에요. 모심과 섬김. 모심 그리고 섬김. 아마 그냥 여러분들은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잘 아실 거예요. 모심이라는 것은 시천주, 내가 하늘을 모셨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모셨으니까 내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예요. 근데 나만 모신 게 아니잖아. 여러분도 다 있고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있어. 해월은 여기에 나가서 해월 최시형은 모든 생명들에는 모든 주변에 있는 모든 것에는 다 물불천 사사천이라고 다 생명이 하늘이 들어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아껴라라는 얘기 여기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처럼 모심은 하늘을 내가 모시고 있다. 나만 모시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모시고 있다는 것이고, 또 섬김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상대방을 대할 때 하늘 대하듯 하라 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다고 볼 수 있죠. 조금 구체적으로다가 모심이라는 것은 이제 마음의 개벽입니다. 원불교에서 사실 이걸 강조 많이 하죠. 원불교 경전을 아마 혹시 여기 원불교 교도 계시나 모르겠으나 원불교 경전을 쭉 보다 보면 동학의 경전이 굉장히 많이 언급돼요. 뭐 그렇다고 탓할 건 없어요. 뭐 어떤 것을 잘 갖다 쓰면 되는 거지. 난 오히려 못 쓰는 지금 천도교가 못난 거지 잘 활용하고 있는 원불교를 탓할 필요는 하나도 없다고 봐요. 잘 활용하면 어때? 좋은 의미로 활용하는데. 하여간 마음 개벽을 지금 원불교에서 활용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역시 모심에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평등한 사고,
모두가 다 하늘을 모시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인간이 이렇게 평등하고 위대한 존재라는 걸 자각했다는 것부터 우리가 근대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중세는 신이 중심인 시대고 근대는 인간이 중심 시대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인간 중심의 시대를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이 바로 수훈이야. 그래서 수훈 체제에서부터 우리는 모던 근대 시대의 출발이다라고 얘기해도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게 바로 이 근대적 사고, 또 근대적 평등주의가 여기서 나왔고, 뭐 이런 것 쭉 모든 뭐 다 이 평등한 존재라는 거를 전제로 하는 것이 모심이고, 모심을 운동하자면 이제 구체적으로 운동을 하자면 이제 적서 차별, 신분차 같은 거를 신분의 귀천 같은 거를 이제 극복하는 거, 그리고 또 남녀 차이도 극복하는 거. 우리나라 페미니즘 운동의 시초가 바로 여기서 나오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 부인에게, 사모님에게 큰절했다는 거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천도교 사람들은 부부싸움 할 때는 먼저 큰절하라는 거야. 난 한 번도 아직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 근데 해보면 진짜 뭐 안 싸울 일이 없을 것 같아. 그냥 알았어 네가 옳다 이러고서 그냥 뒤돌아서 갑니다만은, 하여간 여러분들 혹시 부부싸움이 났다 싶으면 먼저 큰절하세요. 그럼 뭐 저절로 평화가 유지돼. 또 늙은이와 아이에 대한 존대, 그리고 이거 여러분 저 소파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 운동 했잖아요. 근데 소파 방정환의 어린이 운동은 해월 최시영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소파는 의암 손병의 사위야. 아시죠? 그거? 그래서 일제시대 때 천도교에서 어린이 운동을 제시했어요. 어린이 운동을 먼저 했고, 이런 거 생각하면 다 그것이 동학에서 출발한 것이고, 이 모심이라는 데서부터 나왔다라고 볼 수 있죠. 하여간 최종적으로 단 동기일체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지상신선, 군자사람이라는 위대한 새로운 인간, 신인간을 탄생하고자 하는 것이 동학의 최종 목표다. 또 이 섬김이란 뭐냐? 섬김은 이제 사회 개벽을 말합니다. 모심이 마음 개벽이라고 한다면 섬김은 사회 개벽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약자들, 소외된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을 중요시 여기고자 하는 마음가짐. 또 이거 사익여천이라는 게 그거 아니에요. 아무리 약자다 하더라도 그 사람도 하늘님이야. 하늘 대하듯 해봐. 그러면 그 사람을 존귀하는 것이고, 또 그러면 저절로 내가 또 대접받게 돼 있잖아요. 상대를 하늘처럼 모실 수 있는 자세, 그리고 또 경천, 경인, 경물의 삼경사상, 이건 이제 해월이 만든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경천이라든가 경인이라는 말은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 유학에서도 나오는 말이에요. 이거는 하늘을 공경하고 인간을 공경하라. 그러나 경물이라는 말은 없어요. 물건을, 모든 사물을 다 공경하라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이걸 합쳐서 삼경사상이라고 이제 해월이 만들어냈죠. 물물천 사사천,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 사물들에는 다 하늘이 담겨져 있다. 또 이천식천의 공생의 윤리, 하늘을 먹음으로써 나이가 식사를 함으로써 하늘을 먹는다. 즉 우리가 왜 그 밥 먹는 게 그거 순환하는 거 아닙니까? 하늘이 준 쌀을 우리가 먹고 또 그것을 뱉어놓음으로 인해서 그게 또 씨앗이 돼서 또 자라고 곡식이 자라고 우리가 순환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이천식천의 윤리 의식이 아닌가. 자, 이제 결론입니다. 동학은 우리 문화이자 우리 학문이자 우리 철학이고, 나아가서 지금은 우리 종교, 민족 종교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사상을 집대성해 놓은 곳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특히 동학의 인내천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사상은 저는 그 단군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단군이 바로 천지인의 천지인 합체를 얘기하잖아요. 하늘에 있는 한운과 땅에 있는 웅녀가 결합돼서 인간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 문자 메시지 보낼 때 천지인 문자 메시지 보내잖아요. 다른 나라는 없는 거란 말이야. 그건 우리만 갖고 있는 거거든. 근데 그게 신과 인간이 분화되지 않은 거예요. 그 당시 그 단군 사상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근데 저는 그것 때문에 수훈이 인내천, 시천주 이런 말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건 연류를 따져보면 뭐 한없이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만은, 여하튼 분명한 사실은 한국 사상을 집대성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온 거. 그러나 여기 이것은 결코 배타적이거나 국수주의적이거나 우리 민족, 자민족 우선주의라든가 우리 민족 최고라든가 뭐 이런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위대하면 다른 나라도 위대한 거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 우리 것도 위대하다라는 걸 잊지 말자는 거죠. 우리가 왜 K 컬처라고 해서 한류가 지금 얼마나 각광받아요. 근데 그 전에 그 문체부인가 문화부 장관 했던 그 최강식이라는 저 고대 교수였던 그분이 한류 얘기를 할 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한류 1.0이 있고 2.0이 있고 3.0이 있고 4.0이 있다. 근데 한류 1.0이 음악이래, 음악. 그러니까 우리 저 K-팝,
지금 어느 정도 성공했잖아요. K-팝은 2.0은 그 우리 그 드라마, 영화 이런 거래요. 그러니까 뭐 그 오징어 게임이라든가 뭐 기생충 같은 것도 이미 그것도 어느 정도 달성이 됐어요. 그리고 한류 3.0이 우리 문화래. 그러니까 음식 또는 의복, 한글 이런 거 지금 확산되기 직전이잖아요. 확산되고 있지 지금. 근데 한류 4.0이 있다는 거야. 이게 마지막 단계래요. 이게 바로 코리아 스피릿, 한국 정신. 이거라는 거예요. 이것까지 되면은 이제 마무리된다는 거야. 그럼 한국 정신이 뭐냐 이거야. 한국 정신 물론 여러 가지 뭐 주장하는 사람 많이 있을 거예요. 이게 한국 정신이다, 이게 한국 정신이다 많이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중에 동학도 빼놓을 수 없는 한국 정신 중에 하나일 것이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우리에게서 나온 거니까. 수은 체제호가 우리 거를 재발굴해서 집대성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건 우리 거란 말이야. 그래서 한류 4.0에 가장 근접한 것이 있다면 저는 동학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